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은 사상 초유의 월드컵이었죠. 12월에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리오넬 메시 선수랑 아르헨티나 얘기를 조금 하러 왔습니다. 어, 뭔가 기분이 묘합니다. 왜냐면 저도 메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2000년대 중반부터 제가 한창 축구 볼 때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메시가 이제 30대 중반이 돼서 그 국제대회에서 무관이라고 무시당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코파 아메리카도 들고 월드컵까지 들면서 본인의 그 경력을 완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메시의 굉장한 팬이고 어 그러니까 그 매호 대전을 항상 하면 저는 축구는 무조건 메시다 이렇게 항상 말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뭐 호날두 선수를 뭐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하여튼 메시가 더 좋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결승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그냥 팬으로서 보는 거 너무 재밌었겠죠. 3대 3까지 가고 막 승부 차이까지 가는 경기가 재밌었겠지만 또 이거는 항상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는 조금 전략적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늦게 왔어요. 사실은 이미 뭐 그런 우승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른 데서들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저는 조금 이 한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언더독의 우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결승전에서 전력이 프랑스가 저는 아르헨티나보다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부정할 수도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교체 카드 들어오는 것만 봐도 먼저 딱 아르헨티나보다는 프랑스가 무게감이 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경기였고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전략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프랑스는 본인들이 자신이 있어서 본인들이 잘하려고 하던 거를 준비하다가 이제 경기를 조금 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리즈만이 빠져나가고 뭐 올리비에 지루 뭐 덴벨레가 빠져나갔는데 막 킹슬리 코망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좀 뭔가 느낌이 좀 좀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스위스들도 막 코나테가 이제 후보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걸 보면 확실히 부상자가 이탈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에 진짜 좋은 선수들이 많구나. 아르헨티나도 못지않은 선수들이지만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좀 더 전력이 강했던 것 같고 경기 내용도 제가 보기엔 프랑스가 나름대로 이번 대회에서는 적당히 본인들이 공격할 때는 공격하지만 한 골 넣고 나면은 이제 여유 있게 어떻게 보면 수비를 단단하게 쌓으면서 역습하면서 한 골씩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좀 본인들이 항상 주도했던 경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에서 이제 그게 깨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아르헨티나가 전력상으로는 조금 아래였던 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잘 싸웠다는 거가 저는 이 스칼로니 감독하고 이 메시 선수의 어떤 몫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따지고 보면 그 뭐 오타멘디도 이제 전성기를 많이 지난 선수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많이 지난 선수고 뭐 중원에 있는 선수들도 뭐 그 데파울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데폴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 선수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중원 구성도 빅리그에서 뛰긴 하지만 빅클럽 상위권 클럽들은 아니고 또 예. 그러니까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구성 자체가 좋은 리그에서 다 뛰고는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리그에서 최고로 꼽히는 선수들이 막 요소요소해 있진 않고 메시 정도가 뭐 이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 하나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순서대로 몇 개 써놓긴 했는데 그거대로 안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전의 패배가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전 대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가 괜찮았다는 게 아니라 대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아르헨티나한테 긴장감을 주는 중요한 어떤 이런 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좀 너무 좀 드리기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긴 한데요. 저는 브라질이 우리나라를 너무 크게 이겨서 크로아티아전에서 더 고전했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뭐 단순히 이번 때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좀 그런 경기들이 많았어요. 어떤 의미냐면 그 분위기가 좋은 팀들이 뭐 그 전 단판으로 끝나는 경기에서 단판으로 끝나는 이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와서 너무 크게 대승을 거두고 나면 좀 들뜨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경기에서 경기가 본인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무너지는 경기들이 제가 보기엔 좀 있었어요,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팀들도 있는데 그런 경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포르투갈 같은 팀 이라던가 브라질이라던가 8강에서 좀 무너진 팀들이 전 경기를 굉장히 크게 이겼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괴롭히는 팀들을 만나니까 근데 또 괴롭힌 팀들 또 다 4강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크로아티아나 모로코가 사실은 아주 뭐 전력적으로 다시 붙어가지고 10번을 다시 붙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같은 결과를 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만큼은 되게 경기를 잘했고 오히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도 우리 뜻대로 풀리겠지 자신감 만만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다시 상대해보는 팀들이 더 빡빡하고 더 강하게 나올 때 좀 당황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경기 대회 자체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처맞고 시작을 해가지고 선수들이 바짝 정신이 좀 들어있었던 데다가 멕시코전까지도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경기력이.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네덜란드 경기도 어려웠고 다 모든 경기들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경기에서도 계속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 메시 선수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결승전을 치러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게 이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에 나왔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스칼로니 감독이 좋은 전략을 가지고 왔다고 봅니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K리그 경기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 건데 아르헨티나가 지금 이번 대회에 들어서 사실은 아르헨티나 상대로도 막 맞불을 놓는 팀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죠. 사실은 중원 싸움을 걸거나 그런 팀들이 많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가 볼을 여유 있게 돌리면서 이제 메시 쪽에 볼을 투입하고 메시에서 이제 한 방 넘기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사실은 메시한테 의존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상대가 내려섰다는 게 전제가 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프랑스가 내려설 일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공을 워낙 잘 돌리는 팀이었고 물론 이제 공격적인 무기를 많이 실는 팀은 아니지만 밸런스 잡으면서 본인들이 공 잡았을 때는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굉장히 공을 잘 돌리는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이제 움직임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잠깐 설명드리면 우스만 덴벨레 쪽에 그리즈만이 가담을 많이 해주죠. 특히 오른쪽에. 왼쪽은 이제 테오가 올라오고 오른쪽은 이제 쿤데가 있다 보니까 쿤데가 이제 아시다시피 키는 작지만 센터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를 3명 정도로 놓고 그리즈만이 이제 그 덴벨레 쪽에 가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테오가 올라오면서 이제 숫자를 늘려주는 형태들을 꽤 자주 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많이 보여줬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즈만 쪽에 공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이제 그쪽에서 볼이 풀려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그리즈만이 주고 내주든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일단 공을 잡아서 그걸 뒤로 내주든 아니면 본인이 잡아서 돌든 뭐 연계를 하든 그렇게 해서 그리즈만 쪽에서 공이 많이 풀려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덴벨레가 드리블이 워낙 좋은 선수니까 덴벨레가 드리블을 치면서 이제 그 흔들어 놓는 거죠 오른쪽을. 근데 음바페 같은 경우는 측면에도 나와 있지만 테오가 올라오면 중앙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게 음바페의 장점이잖아요. 라인에서도 강하고 반칸쯤 하프스페이스 쪽 들어와서도 워낙 킥이 좋고 드리블 돌파가 좋으니까 슈팅이 좋으니까 가마차기나 뭐 이 니어포스트 쪽으로 차는 거나 좋다 보니까 음바페는 항상 이제 바깥에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왔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흔들어 놓는 임무였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전술하고는 조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죠.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라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놀랐던 거는 강도가 많이 높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높았고 그리고 잘했습니다. 굉장히 조직적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거를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별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잘할 수 있을까? 프랑스를 잘 제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훌리안 알바레스 선수가 저는 이제 언성 히어로라고 생각하는데 결승전에 그 메시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적인 거는 가담이 좀 좋지 않은 편인 건 사실이니까 그걸 다시 최전방에서 도와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너무 많이 뛰어주고 잘 도와줬습니다. 파울도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장점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장점 중에 하나가 허리에 볼을 투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거의 그리즈만이 공을 잡는 거 자체가 별로 없었고 그 라비오도 마찬가지고 추아메니 정도까지만 볼을 만질 수가 있지 그 윗칸으로 들어가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 3선까지 1, 2, 3, 4로 났을 때 4선하고 3선에서 공을 돌리게 두는데 측면에 나가거나 2선 쪽에 들어가는 순간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면서 그걸 계속 뒤로 밀어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주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리즈만이 거의 안 보이는 경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덴벨레 같은 경우는 이 선수는 이제 길을 살려주면은 못 말리는데 약간 경기를 꼬이게 만들어 놓으면 혼자 실수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덴벨레를 그렇게 그 조급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워낙 볼터치 실수도 많이 나왔고 평소에 그렇게 그런 기술 가진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제 페널티킥까지 헌납을 하면서 조금 아르헨티나가 흐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K리그 리뷰할 때도 많이 드렸던 게 이게 그 제가 이제 그 문기한 선수
한테 질문했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리버풀전 같이 그렇게 개겐 프레싱을 계속하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최대한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모든 걸 다 쏟는다 그러면 전반에 한 20분에서 30분, 후반에 2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전체 90분을 다 압박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분 정도를 압박을 강하게 걸 수 있으면 그거는 진짜 성공적인 경기다라는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체력 수준이 프로 선수들은 다 비슷해요. 사실은 기술 뭐 이런 것도 있고 체력도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게 선수들이라고 해서 뭐 아르헨티나 선수들이라고 해서 강철 체력일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대시하고 멈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하고도 또 다르거든요. 사실은 체력 소모가 훨씬 극심합니다. 그 스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제가 이제 아버지랑 같이 봤는데 아버지한테 계속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뭐 프랑스 이거 뭐 형편없네 막 자꾸 이러시길래 기다려봐라. 후반 중반부터는 내가 보기에는 기회가 올 거다 프랑스한테.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거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이제 2골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르헨티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봤어요. 왜냐면 2골 넣고 잠그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많이 당하는 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예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였는데 아틀레티코가 레알을 4대 0인가로 이긴 경기가 있어요. 호날두 있을 때였는데 그 경기도 보시면은 아틀레티코가 원래 내려서는 팀인데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전방 압박을 막 거니까 레알이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실수해요. 거기서 2골 정도 넣고 나니까 이제 쫓아와야 되니까 밸런스가 깨지죠.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역습으로 하면서 골을 추가해가지고 그냥 아예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골의 리드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70분 정도 되니까 이제 딱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보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가장 먼저 그 체력이 떨어졌구나 느낀 게 누구냐면 그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은 딱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전반전에는요 데파울이 미드필더인데 오른쪽 측면 쪽에 돌아나가는 걸 진짜 많이 돌아나갔어요. 수비도 다 측면 쪽 커버를 다 해주고 근데 후반부터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나요? 그게 한계가 온 거예요. 그게 막 이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체력 운동을 강하게 우리나라 2002년처럼 강하게 시키면 90분 압박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그 단련을 많이 한다 그러면 절벽에 2시간씩 3시간씩 매달려 있으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매달려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뭐냐면 한계는 있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만들어놔도 사람의 몸이니까 한계가 있고 그게 이제 70분쯤에는 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전 중요했던 게 그 오타멘디 선수의 페널티킥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프랑스 쪽에도. 그래서 제가 그 하나가 들어가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아버지한테도 드렸었는데 그게 딱 그렇게 들어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 대회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가나한테 2골 먹고 있다가 한 골 들어가자마자 바로 쫓아갔죠. 일본도 독일 상대로 그랬고 그 스페인전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잠깐 새에 분위기를 타가지고 상대 몰아붙일 때 골 들어가는 게 적지 않아요. 이번 대회 적지 않았어요. 그 흐름이라는 게. 예. 그게 이번엔 그 전방 압박을 강하게 시도하고 막 달려드는 팀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기 그 두 번째 골도 음바페 두 번째 골 그 기가 막힌 두 번째 골도 생각해 보시면 그 메시 선수를 그 전방에서부터 눌러가지고 허리에서 끊었잖아요. 그 센터라인 뒤에서 코망이 잡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끊어지면서 역습이 나오니까 거기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힘을 쓸 때 누가 몰았을 때 버틸 수 있냐 못 버티냐 굉장히 중요했는데 거기서 아르헨티나가 2골을 딱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아르헨티나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아버지는 전반 연장 보다가 들어가셨는데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아르헨티나 지쳐가지고 안 되겠다 야 이러면서 프랑스가 이길 것 같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두고 보세요. 저는 아르헨티나에 걸겠습니다. 아침에 보시죠 라고 아버지는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맞췄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운이기도 한데 제가 그렇게 봤던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마음가짐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아르헨티나는 본인들이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가 프랑스보다 조금 약할 수 있다. 우리가 그 70분 동안 온 힘을 써가지고 밀어붙일 거고 골 들어갈 수 있는데 얘네 좋은 애들 많으니까 쫓아올 수도 있어를 아마 예감했던 것 같아요. 힘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집중력이나 힘이 떨어지지 않고 그거 급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쫓아가서도 이제 막 흥분한 거를 가라앉히지 못했던 썼던 건데 그 와중에도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뭔가 움직임이 좀 아직은 딱 차분해지면서 괜찮아, 아직은 할 수 있어, 끝나지 않았어 라는 게 딱 느껴지는 게 저는 이게 고생한 팀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침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 꼭 짚어드려야 되는 거는 프랑스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는 게 70분까지는 거의 뭐 경기를 망가뜨리다시피 했는데 그거는 아르헨티나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뛰었고 그다음에 중앙에 들어갈 때마다 붙어주는 선수들이 너무 잘 붙어줬어요. 그 미드필더 3명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 기술적으로 아주 막 뛰어나고 막 화려한 선수들은 아닌데 비슷한 체급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괴롭힐 만한 체력과 성실성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브라질 상대로 했을 때 가끔 1대1에서 밀리는 것 때문에 고전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은 프랑스 선수들 미드필더를 압도하지는 못할지언정 밀리진 않는 거죠. 버틸 만한 정도 되는 거죠. 한 85 정도는 맞춰주니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체력으로 극복하면서 오히려 프랑스를 밀어붙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신무장이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대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메시와 메시의 수호대들의 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막 호위대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를 위해서 나의 우상을 위해서 또 그리고 나도 저 사람하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던 그 정신력이 그런 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오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 그리고 프랑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망가뜨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도 끝까지 서두르지는 않았다는 거. 저는 그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는 걸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크게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역습에서 실점을 더하지 않았던 거. 두 골에서 잡아놨던 거 후반 동안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우승을 했더라 그래도 박수를 당연히 쳤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준우승한 경기지만 정말 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프랑스가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먼저 이제 전략을 쓴 거죠. 수를 쓴 거죠. 수를 쓴 거에 프랑스가 당한 게 사실인데 그거를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어찌됐든 만회를 하면서 정말 이 메시의 드라마 같은 우승에 정말 멋진 조연이 되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가 만약에 메시가 뭐 그냥 막 혼자 막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긴 경기가 아니라 이 경기 자체가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약간 멋있잖아요. 이 경기가. 슬램덩크 제가 좋아하는데 북산이 사낭을 이길 때 그 한 명 한 명이 다 잘했던 것처럼 이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굉장히 더 멋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그리고 메시의 또 리더십이 더 빛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멋진 패배자도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칼로니 감독의 전술입니다. 저는 사실은 디마리아가 이번 대회 첫 경기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사우디전에는 뭐 그냥 그랬죠. 제 기억에는 그냥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제가 보기에 스칼로니 감독이 좋은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KBS로 봤는데 이번에 한준희 해설위원이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디마리아가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한다. 측면 쪽에 혼자 나가 있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괜찮은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디마리아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서 움직이는 걸 워낙 좋아하는 선수기도 하고요. 메시 자체가 원래 예전에 바르셀로나에서도 최전방에서도 움직이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보통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왼발로 치면서 들어오는 것도 좋아하고 거기서 이제 로빙 수루 같은 거 넘기는 것도 좋아하고 막 하기 때문에 물론 오른발로도 뭐 오른쪽으로 돌파를 하지만 그러니까 주로 아르헨티나의 공격이 오른쪽에 무게가 가 있기 마련이죠. 메시가 거기 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프랑스의 수비도 메시 쪽으로 쏠려 있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디마리아가 반대쪽 측면에 왼쪽 측면에 메시가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디마리아가 왼쪽 측면에 넓게 벌려 서면서 이제 프랑스를 오른쪽으로도 찢어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는 형태를 구상을 했던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또 폼이 갑자기 왜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결승전이 되니까 집중력이 높아진 건지 혼자서 드리블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다른 선수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지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비 가담도 굉장히 활발하게 시키면서 스칼로니 감독이 제가 보기에 나갈 때는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 쏟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쿠냐를 넣으면서 잠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긴 안 됐던 거죠. 근데 딱 아쿠냐가 들어가고 나니까 수비적으로는 뭐 그렇게 뭐 크게 티도 안 나는 데다가 공격력이 뚝 떨어지고 나니까 메시 쪽만 이제 막아도 되게 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됐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디마리아 나간 다음부터는 뭔가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허리에 있는 선수들은 수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못 도와주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쿠냐는 계속 크로스밖에 못 올리잖아요. 돌파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디마리아가 하나 메시한테 다른 선택지를 줄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근데 저는 그 전술이 굉장히 배치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칼로니 감독이 이번 대회를 보면 막 이런저런 전술들을 적당하게 섞어서 썼던 걸로 기억하고 선수 구성도 굉장히 이제 첫 경기에서 잘 안 되니까 훌리안 알바레스 딱 주전을 올리고 하면서 벌써 변화를 빨리빨리 주는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철학이 강한 감독은 아니지만 구성되어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그 빠르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클롭이나 과르디올라 같은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안첼로티 선생님 같은 느낌인 거죠. 구성에 맞게 최적의 전술을 만들어서 서로 딱 위치해서 탁탁탁 정리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맞아 막 이렇게 되는 지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디마리아 수가 되게 좋았고 교체 카드도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다는 게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좋은 선수들이 뒤에 많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바꾸고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뭔가 다르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그 정도 프랑스 정도의 백업 멤버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많이 뒤쪽에 교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장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최대한 쓸 만큼 다 쓰고 바꿔준 느낌인데 저는 그래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라우타로 바꿔준 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라우타로가 날려먹은 거는 저도 뭐 얘 왜 이럴까요? 저는 이제 라우타로 보면 좀 열이 받아요. 왜 열받냐면 아예 못하면 제가 그냥 이해를 하겠거든요. 근데 골대까지 너무 잘 가요. 근데 못 넣어요. 그래서 더 열받아. 더 열받아. 아예 못하면 안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움직임이 좋아요. 근데 골을 못 넣으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라우타로가 들어가면서 좋아졌던 게 뭐냐면 그 아까 메시 쪽에서 그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되게 디마리아 좋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라우타로가 들어가니까 좋아지더라고요. 왜냐면 알바레스도 전반부터 수비를 굉장히 강하게 걸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수비 뒤를 들쑤시고 다니는 걸 많이 못해요. 근데 라우타로는 후반 거의 막판에 들어왔나요? 저 연쟁이 들어왔나요? 그러니까 이제 들쑤시고 다니는 거에 굉장히 몸이 막 달아있죠. 나도 더 뛰고 싶은데, 나도 저기 들어가서 뛰고 싶은데, 라고 막 생각하고 있을 때였을 거거든요. 네. 그 상황이니까 들어가자마자부터 계속 수비 뒤 파고들고 수비 또 도와주고 막 하면서 이제 그 한을 푸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그 메시 쪽에서 득점이 나왔던 것도 라우타로 선수가 한번 잘 들어간 덕분에 그 라인을 절묘하게 깬 거. 사우디 때는 그렇게 걸리더니 결승에서는 안 걸리더라고요. 그거 덕분에 골이 들어간 거니까 물론 마무리 못한 거는 또 아쉽겠지만 그래도 그런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연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공격수를 이렇게 활발한 선수를 넣은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왠지 아르헨티나는 그 프랑스를 압도할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게 또 하나 느꼈던 게 경기 막판까지 디발라를 낚여놨던 거. 근데 거기에 딱 쓰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한준희 해설위원도 이건 페널티킥을 위해서 넣은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디발라가 들어가서 할 게 많지 시간이 너무 짧은 상황이었고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사실 11명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축구 게임 같은 거 보면 선수들 능력치로 숫자로 표시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팀 레벨이 얼마인지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보통 뭐 별 5개니 4개 반이니 4개니 막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일리가 있는 구성이긴 한데 저는 그게 조금 이제 다 맞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체력 상태 같은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11명이 체력 수준이 딱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같이 70분 동안 압박을 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2명, 3명이 생생한 놈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체력 수준이 예를 들면 50이 돼 있는데 100짜리가 3명이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60으로 올린다? 이렇게 되는 게 축구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몸이 하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50에서 뭐 이렇게 평균을 냈을 때 뭐 100짜리가 3명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뭐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뭐 60이 나와야 돼요. 그냥 체력의 합을 그냥 수치화 시켜가지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해서 60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3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효과가 덜해요. 한 명이 그 생생한 놈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팀 전체적으로 51 정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체력을 조금 더 나눠서 이렇게 동등하게 나눠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 두 명만 체력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이 좀 남아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프랑스가 좀 그랬던 거고 아르헨티나는 70분까지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전을 했던 거고 막판에. 근데 이제 디발라가 거기 들어간다 그래서 뭐 크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라우타로랑 뭐 메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본인이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10명씩 제끼고 이런 또 테크니션 또 아니잖아요. 테크니션이긴 하지만 그런 또 스타일은 아니니까 주변 또 이용하는 스타일이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을 것 같고 페널티킥을 차라고 넣은 것 같은데. 워낙 또 이 선수 또 스타 플레이어 기질이 딱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좀 적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프랑스는 본인들이 원했던 그 전술 전략과 그 경기 운영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시안 감독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선수들을 많이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 결국에는 페널티킥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키커들 예를 들면은 공격수들 중에는 뭐 덴벨레라던가 그리즈만이라던가 저기 뭐 지루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경험도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리즈만 같은 선수 좀 잘 차잖아요. 잘 차는 선수인데 이제 그런 선수들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추아메니가 들어갔던 것들 코망은 찼을 것 같아요 원래도. 근데 이제 추아메니 선수가 들어갔던 거는 조금은 약간 그 좀 본인들의 어떤 구상하고 좀 다르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보면 아르헨티나가 전체적으로 판을 굉장히 잘 짜온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압박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은 90분 내에 끝내버리는데 안 되면은 연장까지 갈 수도 있고 연장 가면은 이제 요놈 넣어가지고 버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렇게 됐던 그런 구상을 하고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그 항상 월드컵 결승이 재밌는 건 아니에요. 항상 재밌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왜냐면은 결승전이니까 지금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때는 조금 일방적으로 끝나가지고 크로아티아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데다가 프랑스가 강해가지고 4대1로 기억하는데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 대회는 잠깐만 2014년이죠. 2014년에 메시 있을 때였는데 그때 독일한테 연장에서 한 골 먹었죠. 괴체한테. 그 전에도 1대0이었죠. 네덜란드랑 스페인이랑. 그래서 그때도 이니에스타가 연장에 골 넣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전에가 이제 2006년인데 2006년에는 1대1이었고 또 연장 그 박치기 하고 그 승부차기였나요? 잠깐만 2006년에 어떻게 끝났더라? 어찌됐든 그것도 연장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 박치기 나오고 하여튼 그런 마지막에 마테라치가 골 넣었었나? 하여튼 그것도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이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경기들이니까 소극적으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 골 주면 너무 불리해지니까.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르헨티나가 조금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아르헨티나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와서 프랑스를 괴롭히면서 70분까지 주도하려는 흐름이었고 조금 전력적으로 낮다고 생각했던 프랑스가 불이일격을 맞으면서 70분까지 끌려가다가 그 딱 한순간에 나타난 게 바로 이 차기 메시의 뒤를 잇는 차기 최고의 그 선수가 될 만하다고 하는 킬리안 음바페가 나타나서 두 골을 이제 해결하는 형태로 쫓아가고 다시 아르헨티나가 앞서가고 또 음바페가 쫓아가고 메시가 또 앞서가고 음바페가 쫓아가고 약간 뭔가 그 그림이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 10년 전부터 최고의 왕자를 지켜왔던 사람이 도망가는데 이제 쫓아가는 후발주자가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런 그림들도 나오면서 막 승부차기까지 너무 막 손에 그 피를 말리는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멋진 오랜만에 이 결승전이 치열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경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는 사실은 아르헨티나가 조금 전략적으로 나선 것들이 적중하면서 되게 재밌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랑스가 멋진 패배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런 경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래 있었던 경기들 중에 그 결승전들 중에 진짜 손을 꼽을 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경기 그냥 뭐 사실은 뭐 리뷰라고 하지만 그거죠 뭐 감상이죠 뭐 감상. 네 이렇게 보고 나니까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4년 후에는 이제 또 다른 포맷을 가지고 이제 대회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뭐 어찌됐든 재미는 있겠죠. 네 4년 동안 또 한번 그 마음을 두근거리면서 다음 월드컵에는 누가 나올까? 를 기대하면서 좀 우리 옆에 있는 K리그를 많이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당장 내일 시험 있는데 이러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시험 끝나고 나서 다음 주쯤에는 뭐 그 요즘 대표팀 얘기가 좀 시끄러우니까 그 얘기 좀 하죠. 네, 그 얘기 좀 하면서 월드컵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월드컵을 보면 저는
그 전술 트렌드 같은 게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들 보고 또 따라하고 퍼져나가고 하는데, 그걸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벵거 감독이야 이제 TSG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다 하시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본 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갈게요.